계획은 단순했다. 소년이 여성사업가 상속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여성들 중에서 아버지인 백만장자의 새 아내를 고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가난한 청소부를 가리켰다. 순간 연 회장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백만장자는 아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당신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초봄의 차가운 바람이 김도현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부산 해운대 언덕 위 그의 현대식. 한옥 정원에서 도현은 한 손에는 비싼 양주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쥔 채 서 있었다. 윤지연이 떠난 지 2년. 그녀의 갑작스러운 뇌출혈은 마치 폭풍처럼 그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렸다. 2번의 추석과 설날이 지났지만 제사상 앞에서도 그는 아직 그녀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늘로 결정했다. 지연아. 그가 사진에 속삭였다. 수호에게 새 어머니가 필요해. 도현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9살 수호는 연못께서 혼자 놀고 있었다. 소년의 마른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돌멩이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이것은 수호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을 때마다 하는 의식이었다. 돌탑이 무너지면 다시 시작했다. 끝없는 인내심으로. 그의 초록색 눈동자는 어머니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 회장님께서는 어서 재혼하셔야 합니다. 장모가 지난 주말 가족 모임에서 말했었다. 수호가 엄마 없이 자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대전자 그룹의 후계자가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란다니. 그건 김씨 가문의 수치입니다. 도현은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회사에서는 그가 한국 최대 전자회사의 냉철한 CEO였다. 그의 결정 하나로 수천 명의 운명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는 무력했다. 수호의 침묵과 슬픔 앞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그래서 그는 비즈니스처럼 이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5명의 최고 신부감을 선별했다. 모두 명문가 출신, 교육 수준 높고 아름다우며 재벌가의 사모님 역할의 완벽한 여성들이었다. 수호야 이리 오너라. 도현이 불렀다. 수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처져 있었다. 학교에서 수호는 유령 소년이라고 불렸다.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는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도현에게 수호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올 거다. 도현이 말했다. 사업 계약을 논의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단단하게 유지하며 아버지가 내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5명의 아주머니들이지. 그중 1명이 너의 새 엄마가 될 거야. 도현은 수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년의 손이 떨렸고 그가 그토록 열심히 쌓았던 돌탑이 무너졌다. 그 작은 붕괴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조처럼 보였다. 왜? 수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왜 제게 이러세요, 아버지? 도현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감정은 약함의 표시였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건 너를 위한 거다. 우리 가문을 위한 거고.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나는 아내가 필요해. 더 이상 논의는 없다. 도현의 전화가 울렸다. 그가 전화를 받는 동안 수호의 눈에서 첫 번째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곧 홍수가 될 눈물의 시작이었다. 연못께서 아버지와 마주한 수호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작은 돌탑에 무너진 잔해가 그의 발 앞에 흩어져 있었다. 마치 그의 무너진 세상을 상징하는 듯했다. 도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새 엄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수호는 자신의 손바닥에 손톱을 깊이 파묻었다. 아픔이 실제라는 것을, 이것이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아니요. 수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폭발했다. 평소에 조용한 그가 아니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새 엄마가 필요 없어요. 도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수호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소년의 얼굴이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슬픔, 분노, 두려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수호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더 잘 안다. 도현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이 수호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다. 재벌가의 아들로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 이 자리에 올 5분은 모두 훌륭한 집안의 교양 있는 숙녀들이다. 네가 존중하게 대할 여성들이야. 수호는 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친구들이 보면 놀릴 것이다. 남자아이는 울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있었어요. 수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정원을 가로질렀다. 어머니는 제 유치원 발표회에 항상 오셨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오셨죠. 어머니는 제가 아플 때 밤새 옆에 계셨어요.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고요.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게 변했다. 한국 문화에서 아이가 이렇게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그의 아들이 김씨 가문의 후계자가 이렇게 불손하게 굴다니. 소야, 도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당장 그만해.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네가 이해하든 말든. 수호의 작은 몸이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떨렸지만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애의 투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었다. 어머니의 사진들을 왜 다 치우셨어요? 수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어머니의 방을 다 바꾸셨어요? 왜 어머니의 향수병을 버리셨어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도현은 마치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수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실제로 지연의 모든 흔적을 집에서 지웠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호에게는 그것은 두 번째 상실이었다. 넌 이해 못해.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니온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해. 전 다 이해해요. 이 수호의 눈이 번쩍였다. 그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쉽게 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매일 밤 어머니와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도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참았다. 아들을 때리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넌 이제 내 방에 가 있어라. 손님들이 오면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라.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한 번 더 쳐다본 후 한옥의 뒷문을 향해 달렸다. 사람들이 가득한 집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였다. 수호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한옥의 뒷문을 밀치고 정원 깊숙이 달려갔다. 꽃과 나무 사이로 어머니와 함께 심었던 진달래 덤불을 지나 조상들의 영혼을 모시는 작은 가족 묘역 너머로 그의 작은 다리는 빠르게 움직였고 가슴은 마치 폭발할 것처럼 뛰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들은 종종 이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지연은 항상 수호가 숨어있는 곳을 찾았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어. 그녀가 말했었다. 내 심장과 내 심장을 연결하는. 네가 어디에 있든 난 항상 너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 실은 끊어졌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을 것이다. 찾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원 끝에 있는 작은 연못에 이르렀을 때 수호는 돌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의 학교 교복이 지늘게 더럽혀졌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 다리 밑은 그의 비밀 기지였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원거리에서 고급 자동차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퀴가 자갈길을 지나는 부드러운 소음, 문이 닫히는 소리, 여성들의 가벼운 웃음소리, 그들이 왔다. 수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그는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조차도 막 자사했다. 박하나는 거실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세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녀는 수호와 아버지의 다툼을 우연히 들었다. 수호의 작은 얼굴이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는 27살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인생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다. 전라남도 시골 마을 출신인 그녀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도시로 나왔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그녀의 옷은 값싸고 소박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따스함이 있었다. 수호는 그것을 알아봤다. 하나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녀는 한옥 앞들에 도착하는 고급 차들의 행렬을 목격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싱, 흰색 메르세데스 S클래스, 은색 BMW 이컵 시리즈, 마치 재벌들의 카탈로그 같았다. 차에서 내리는 여성들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완벽한 화장, 명품 가방, 값비싼 보석들 온 하나야. 이경숙이 급하게 부엌에서 나오며 불렀다. 그녀는 김씨 가문을 30년 넘게 모신 가정부였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다. 손님들이 오셨다. 절대로 서비스 구역 밖으로 나가지 마라.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안채로 가서 과일 깎고 차 준비해라. 하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밖을 보고 있었다. 손님들은 누구신가요, 경숙 씨? 경숙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이 수호 도련님을 위해 고른 신부감들이야. 5명 모두 재벌가 출신이지. 하지만 수호 도련님이 상황에 나쁘게 반응해서 정원으로 도망쳤어.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지. 하나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수호가 지금 정원에 혼자 있나요? 그렇지. 경숙이 말했다. 회장님은 화가 나셨어. 저 여자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지. 상속녀들 앞에서 아들이 저런 행동을 하다니. 하나는 창밖으로 수호가 달려간 방향을 보았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찬 바람이 불었다. 수호는 아직 얇은 교복 차림이었다. 감기에 걸릴 것이다. 하나야, 어서 안으로 들어와. 경숙이 재촉했다. 저 여자들 중 누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될지 몰라. 네가 보이면 안 돼. 김씨 가문의 며느리감들에게 네 같은 하녀가 보이면 회장님이 대노하실 거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수호를 찾아야 했다. 그 아이는 지금 누군가가 필요했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누군가가. 하나는 주방에서 빠져나와 뒷문으로 슬며시 빠져나갔다.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는 정원은 고요했다. 비단처럼 미끄러지는 빗방울이 연못 표면에 작은 원을 그렸다. 하나는 갈색 가디건을 꽉 여미고 수호를 찾아 정원 깊숙이 들어갔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젖은 잔디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날씨에 얼마나 추울까? 하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는 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곧 더 세차게 내릴 것이다. 하나는 수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벚나무 아래, 작은 정자, 돌로 만든 연못, 그러다 작은 다리 밑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수호야 씨. 하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거기 있니? 침묵이 이어졌다. 하나는 무릎을 구부려 다리 밑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 수호가 있었다.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을 작게 웅크린 채. 그의 교복은 이미 진흙과 풀로 얼룩져 있었다. 교복 셔츠가 옆구리에서 약간 찢어져 있었다. 수호의 눈은 붉었지만 그는 울고 있지 않았다. 마치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가요. 수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하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치마가 젖은 흙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비가 오고 있어. 곧 더 세차게 내릴 거야. 감기 걸릴 거야. 상관없어요. 수호가 중얼거렸다. 아프면 어머니가 찾아오실지도 몰라요. 꿈에서. 하나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수호는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특별했다. 그는 다른 부잣집 아이들과 달랐다. 거만하지 않았고 항상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슬픔이 머물러 있었다. 유리구슬 같은 눈동자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 그래도 들어가자. 하나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따뜻한 유자차를 만들어 줄게. 네가 좋아하는 거. 수호가 고개를 흔들었다. 못 들어가요. 아버지가 5명의 아주머니들을 데려오셨어요. 그중 한 명이 제 새 엄마가 될 거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전 싫어요. 저는 새 엄마가 필요 없어요. 하나는 조심스럽게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마주 앉아 있었다. 작은 공간에 둘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왜 싫은데? 하나가 물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하나는 수호에게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수호는 잠시 하나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한 관심을 보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아주머니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저를 알지도 못해요. 그들은 아버지의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머니를 잊으라는 것 같아요. 마치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어머니는 중요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손을 뻗어 수호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아이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 들리는 작은 피난처에서. 하나 누나만 제 마음을 이해해요. 수호가 속삭였다. 누나는 항상 들어주어요. 하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수호에게 필요한 것은 새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이해였다. 그의 슬픔을 인정해주는 것, 그의 상실을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다리 밑의 작은 공간에서 수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하나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러운 배경음악을 제공했다. 어머니는 저를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수호가 말했다. 그의 눈은 멀리 보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머니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말을 걸었대요.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 아주머니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수호가 계속했다. 그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돈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는 제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말썽을 피울 때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시골집, 어머니가 밤새 재봉틀을 돌려 하나의 교복을 만들어주던 날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하는 말이 맞아, 하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쩌면 아버지도 아파서 그러는 걸지도 몰라. 어른들도 가끔은 슬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 수호가 코를 훌쩍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다 치우셨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어머니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손을 뻗어 낡은 팔찌를 보여주었다. 간단한 가죽, 끈에 작은 은색 별이 달려 있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별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볼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걸 버리라고 하셨어요. 낡았다고. 하지만 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는 수호의 팔찌를 부드럽게 만졌다. 정말 예쁘다. 별처럼 빛나는구나. 수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나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 보는 미소였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어머니와 이야기해요. 수호가 속삭였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어머니는 제게 언젠가 저를 돌볼 사람을 고를 때가 오면 제 마음이 답을 알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제게 말하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아이의 심리적 강인함이 놀라웠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실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도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었다. 내 마음이 지금 뭐라고 말하니?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호는 하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초록색 눈동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나 누나가 이 집에서 날 진짜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가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확신을 담아 말했다. 하나는 그 말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 출신의 단순한 가정부였다.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수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 아이의 마음이 이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집에서 누군가가 수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도현의 목소리가 정원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커지는 분노와 초조함이 담겨 있었다. 수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하나의 손을 꽉 잡았다. 가지 말아요. 그가 속삭였다. 제발. 하나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평생 그녀는 항상 규칙을 따랐다. 부모님께 순종했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따랐으며 고용주의 명령을 존중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녀는 수호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해도 걱정 마. 하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가서 얘기할게. 하나는 다리 밑에서 기어나와 빗속을 걸어 집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은 비에 흠뻑 젖었고 그녀의 신발은 진흙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연못께서 도연을 발견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옆에는 5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모두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하나가 공손하게 절하며 말했다. 도현이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하나의 흠뻑 젖은 모습이 들어왔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숙이 안에 있으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나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수호, 도련님이 정원에 숨어 있어요. 아주 무서워하고 계세요. 하나의 말을 듣고 여성 중 한 명, 미나라는 파란 원피스를 입은 세련된 외모의 여성이 코웃음을 쳤다. 무서워한다고? 이런 쓸데없는 드라마를 왜 벌이는 거지? 그냥 응석바디 아이가 투정 부리는 거잖아. 하나는 천천히 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에는 없던 차가움이 있었다. 아드님이 있으신가요? 미나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아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수호의 보호자였다. 없어. 미나가 약간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그렇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요. 도현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분노로 변했다. 그의 가정부가 감히 손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그것도 그의 앞에서. 박하나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는 똑바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회장님, 수호 도련님은 지금 아주 무서워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회복되지 못했어요. 다른 여성이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도현 씨, 이 하인이 누구죠? 왜 이렇게 무례한 거예요?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하인이 아니라 가정부입니다. 그리고 수호 도련님을 6개월 동안 돌봐왔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과 이해가 필요해요. 압력과 강요가 아니라. 도현은 이제 완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그의 권위가 하찮은 가정부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다. 그의 체면이 5명의 유력한 결혼 후보자들 앞에서 구겨지고 있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박하나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해고되었소.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시오. 하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결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수호를 위한 싸움에서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때 정원 깊숙한 곳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수호가 달려오고 있었다. 수호가 울면서 정원에서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옷은 빗물과 진흙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나가 해고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아이는 하나와 아버지 사이에 서서 본능적으로 하나의 치마를 꽉 붙잡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붙잡는 것처럼. 하나 누나를 보내지 마세요. 수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도현은 아들을 엄격하게 내려다보았다. 수호야, 이리 와라. 지금 당장. 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하나의 치마를 더 꽉 붙잡았다. 싫어요. 하나 누나는 이 집에서 저를 진짜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5 여성 중 1명이 다른 여성에게 작게 속삭였다. 이 상황 정말 당혹스럽네. 아이가 하녀에게 저렇게 집착하다니. 수호는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 여성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놀라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나 누나는 하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아버지의 돈만 관심 있잖아요. 정원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빗소리만이 그 긴장된 순간을 채웠다. 5명의 여성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현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때 수호가 모두를 경악시킬 선언을 했다. 그는 하나를 가리키며 모든 힘을 다해 외쳤다. 제가 선택해야 한다면 전 이미 선택했어요. 하나 누나가 제 새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현은 마치 천둥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뭐라고?
수호는 더 큰 소리로 반복했다. 하나 누나를 선택할 거예요. 누나만이 저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런 선언은 한국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재벌 회장의 아들이 단순한 가정부를 새 어머니로 선택한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나가 코웃음을 쳤다. 도현 씨,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당신 가정부가 그를 세뇌시킨 게 분명해요. 다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건 분명히 계획된 일이에요. 이 여자가 6개월 동안 아이를 조종했던 거예요. 하나는 이런 모욕적인 주장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결코 수호를 조종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수호 도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수호는 하나의 손을 꽉 잡았다. 하나 누나는 제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 막지 않아요. 누나는 제가 슬플 때 안아줘요. 누나는 제가 악몽을 꿀 때 달려와요. 도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악몽을 꾼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하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설마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호 도련님을 돌보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깊이 상처받았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도현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망가졌다. 철저하게 선별된 5명의 여성들, 모두 재벌가 출신의 교육 수준 높고 사회적으로 완벽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한 9살 아이에게 거부당했다. 그것도 단순한 가정부를 위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도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수호야, 니언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 수호는 여전히 하나의 치마를 꽉 붙잡은 채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미나가 다가와 무릎을 구부려 수호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공적으로 달콤했다. 수호야, 네가 지금 혼란스러운 건 이해해.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우리는 다 너를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수호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제 생일이 언제예요? 미나가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제 생일이 언제냐고요? 수호가 반복했다.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걸 아세요? 미나는 당황한 채 도연을 쳐다보았다. 다른 여성이 끼어들었다. 수호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니? 우리는 이제 막 만났잖아. 바로 그거예요. 수호가 외쳤다. 당신들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 새 엄마가 되고 싶어 해요. 왜죠? 아버지가 부자니까요? 도현이 수호의 팔을 잡았다. 당장 그만해. 이런 무례한 행동은 김씨, 가문의 수치다. 수호는 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다. 하나 누나는 달라요. 누나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알아요. 제가 아플 때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아요. 누나는 저를 6개월 동안 알아왔어요. 그리고 누나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누나는 어머니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여성 중 한 명이 눈을 굴렸다. 도현 씨,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군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수호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다. 정상이 뭐예요? 정상은 진짜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정상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가 있어요? 그 여성은 머뭇거렸다. 아니, 하지만 그럼 모르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수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단호했다. 갑자기 도현이 수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수호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하나가 즉시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아이를 다치게 하고 계세요. 도현이 하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있었다. 이건 다 내 탓이야. 넌 내 아들을 세뇌시켰어. 넌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던 거지. 가난한 시골 여자가 부자 미망인을 노린 거야. 하나는 그 모욕적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요, 저는 그저 수호 도련님이 필요로 하는 관심을 주었을 뿐입니다. 도현은 믿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받았다.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김도현 회장은 통제력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당장 나가. 그가 소리쳤다. 짐을 싸서 즉시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오지 마.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야. 수호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그는 아버지와 하나 사이에 서서 두 세계 사이에 찢겨 있었다. 부와 가난, 권력과 사랑, 체면과 진실 사이에서.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나요? 수호가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깨지기 쉬웠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그 질문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나요? 수호의 질문은 가을 비에 젖은 정원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다. 그 6단어는 공기 중에 매달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멈춘 것 같았다. 미나와 다른 여성들은 불편한 듯 발을 바꿔 디뎠고 경숙은 한옥 현관에서 경악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도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아들이, 그의 피와 살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 수호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혼란도 있었다. 도현은 대답을 찾기 위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가 마침내 말했다. 물론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왜 항상 저를 피하세요? 수호가 계속했다. 그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는 저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세요. 항상 회사에 계시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으시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은 아이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이었다. 도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정말로 아들을 피했던 것일까? 미나가 불편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런 대화는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수호는 분명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수호의 눈이 번쩍였다. 저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슬퍼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보기 싫으신 거예요. 도현은 마치 누군가 그를 때린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수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말에는 무서운 진실이 있었다. 수호의 초록색 눈동자는 지연의 것과 정확히 같았다. 그것을 볼 때마다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도연이 더듬거렸다. 나는 그저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들의 눈을 피했다. 수호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다. 갑자기 수호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챘다. 수호야. 하나가 급히 그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숨을 쉬어. 내 목소리에 집중해. 천천히, 깊게. 경숙이 현관에서 달려왔다. 불안, 발작이에요, 도련님이.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연 사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수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는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목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하나는 그를 부드럽게 안아 그의 등을 문질렀다. 수호야, 괜찮아, 안전해. 여기 내가 있어. 천천히 숨을 쉬어. 나와 함께.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도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들이 이런 상태인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는 본 적이 있었다. 지연의 장례식 날 수호가 비슷한 발작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도현은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했다. 미나와 다른 여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만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괜찮아, 수호야. 하나가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어. 넌 안전해.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천천히 숨을 쉬어. 그래, 잘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수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공황 상태는 가라앉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하나의 옷을 꽉 쥐고 있었다. 도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거대 기업을 이끌 수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이마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빗방울이 둘의 얼굴 위로 떨어졌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괜찮아? 하나가 조용히 물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하나의 소매를 놓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도현이 마침내 자신의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섰다. 그는 수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호야, 이제 들어가자. 옷이 다 젖었잖니. 수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무시하고 하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하나 누나가 가야 해요?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크게 상처받았지만 아들의 상태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다. 특히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 박하나 씨는 가야 해.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내 결정이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없어. 수호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저도 가요. 하나 누나랑 같이 갈래요. 미나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 없군요. 아이가 하녀에 대한 이런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옷은 진흙과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당당했다. 저는 하녀가 아니라 가정부입니다. 그리고 수호 도련님의 집착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받고 싶은 아이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미나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다. 네가 감히 내게 교육을 시키려 드는군.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내게. 하나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수호 도련님은 그것을 알아요. 도현은 이 말다툼을 끝내고 싶었다. 경숙 씨, 박하나를 데리고 가서 짐을 챙기게 하세요. 1시간 안에 이 집에서 나가게 하세요. 경숙이 하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녀는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하나야, 가자. 수호가 갑자기 하나의 허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제가 잘할게요. 더 이상 아버지께 대들지 않을게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요. 피아노도 매일 연습할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수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수호야, 들어봐.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절대로. 넌 완벽한 아이야. 착하고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지. 수호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그의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럼 왜 가요? 왜 모두가 저를 떠나요? 어머니처럼 이제 누나도. 하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널 떠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기억해. 너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다고. 수호의 흐느낌이 잠시 멈췄다. 그는 놀란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넌 내게 말해줬잖아. 어머니가 내 심장과 그녀의 심장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이제 우리 사이에도 그런 실이 있어.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도연은 이 대화를 듣고 놀랐다. 그것은 지연이 자주 수호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녀가 알 수 있었을까? 경숙이 조심스럽게 하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나야, 이제 가야 해. 하나는 수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용감하게 있어, 내 작은 전사.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할게. 수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를 붙잡았지만 경숙이 부드럽게 그를 떼어냈다. 하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한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에서 수호의 흐느낌이 가을비 소리와 섞여 울렸다. 하나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수호에게는 그것이 마치 4년처럼 느껴졌다.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커튼을 내리고 어둠 속에 누워 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교복은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학교 가방은 문 옆에 놓여 있었지만 수호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경숙은 하루에 3번 식사를 가지고 올라왔다. 매번 가득 찬 쟁반을 가지고 올라가서는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을 다시 가지고 내려왔다. 김치찌개, 불고기, 수호가 좋아하는 떡볶이, 모두 거의 그대로였다. 도련님, 제발 뭐라도 좀 드세요. 경숙이 간청했다. 이러다 병나세요.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의 목소리도 하나와 함께 떠난 것 같았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경숙이 말을 이어갔다. 세 번째 결석이라 걱정하신대요. 수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바깥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일하고 살아갔다. 하지만 수호의 세계는 멈춰 있었다. 경숙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와 도현의 서재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숙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지난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회장님, 수호 도련님이 여전히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세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배고파지면 먹을 거야. 하지만 회장님, 이미 사흘째예요. 도련님이 현저하게 야위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으세요. 도현은 마침내 화면에서 눈을 떼었다. 그냥 투정 부리는 거야. 곧 지나갈 거야. 경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30년 넘게 김씨 가문을 모셔왔다. 도현이 아기였을 때부터 그를 돌봤다. 그녀는 감히 주인에게 대들 수 없었지만 수호를 위해서는 해야만 했다. 회장님, 이건 그냥 투정이 아닙니다. 도련님이 정말 아픕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현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박하나가 떠난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어. 수호는 그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회장님, 그만! 도현이 갑자기 소리쳤다. 나는 지금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일 베이징으로 출장을 가야 해. 이런 사소한 문제로 날 방해하지 마. 경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도현은 자신의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도현은 경숙이 나간 후 얼굴을 손에 묻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하나를 내쫓은 것을 후회했다. 수호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자존심이 그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게 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도현이 받았다. 그것은 미나였다. 그녀는 지난 토요일 있었던 불편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도현 씨. 미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음색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고 확신해요. 계획된 것이라고요? 도현이 전화기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그녀의 어조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 가정부 박하나라는 여자요. 그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확신해요. 생각해. 보세요, 도현 씨. 6개월 동안 그녀는 수호를 조종했어요. 아이의 신뢰를 얻고 불쌍한 척하며 가난한 시골 소녀 연기를 하면서요. 도현은 미나의 말을 곱씹었다. 그것은 이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이 되었다. 하나가 처음부터 그와 그의 부를 노리고 있었을까? 부잣집 미망인과 어린 아들을 본 가난한 여자가 어떤 기회를 포착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미나가 계속했다. 그녀는 아이를 통해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완벽한 전략이죠. 아이를 이용해서 부자 남편을 얻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수호가 돌탑을 쌓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저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는 저와 거의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미나가 웃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교묘함이에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신 분이 사람의 계략에는 때때로 순진하시군요. 그녀는 장기전을 구상했어요. 아이를 먼저 완전히 장악한 다음 당신에게 접근할 계획이었던 거죠. 토요일에 일어난 일은 아마도 그녀의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드러난 것뿐이에요. 도현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났다. 하나가 정말 그런 계산된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수호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모두 연기였을까? 도현 씨,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미나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그 가정부의 방해 없이 수호는 저희를 더 잘 받아들일 거예요. 아이의 마음은 독이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화될 거예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수호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사흘째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아요. 미나는 이것을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수호는 그 여자의 지속적인 조종에 중독된 거예요. 그녀가 없어지자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할 거예요. 도현은 미나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다. 그는 비즈니스맨이었다. 숫자와 전략을 다루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것은 그에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현이 물었다. 미나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저희 5명이 이번 주말에 다시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상황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수호를 위한 더 좋은 전략을 세웠어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토요일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완벽해요. 미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도현 씨, 한 가지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수호에게 더 단호하게 대하세요. 아이들은 명확한 경계와 권위가 필요해요. 그가 투정을 부리면 누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주세요. 도현은 미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온 교육 전문가였다. 그녀는 아마도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 자신보다 더 잘 알 것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후 도현은 창가로 걸어갔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마치 자연도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한편 부산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하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작았다. 겨우 4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싱글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하나는 수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제대로 먹고 있을까? 여전히 악몽을 꾸고 있을까? 밤에 울면 누가 그를 위로해 줄까? 아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하나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경숙의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도현이 아마도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와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하나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드러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김씨 가문의 호화로운 한옥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치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리워하는 것은 오직 수호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하나는 근처 마트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하나는 낡은 우산을 펴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트에서 라면과 김치, 달걀 몇 개를 샀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경숙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경숙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동네는 김씨 가문의 한옥에서 꽤 멀었다. 경숙씨, 하나가 달려가며 불렀다. 경숙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하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여기 고시원에 살아요. 하나가 설명했다. 경숙씨는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경숙은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다. 내 친척이 여기 근처에 살아. 가끔 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김 회장님이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알면 나도 해고될 거야. 하나는 수호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수호는 어때요? 괜찮아요? 경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많이 안 좋아. 거의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아. 학교도 안 가고 계속 방에만 있어. 도련님이 꺼져가고 있어. 하나야. 하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회장님은요? 베이징에 출장 가셨어. 내일 돌아오실 거야. 경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토요일에 다시 온대. 여자들이요? 그날 왔던 5명 말인가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라는 여자가 주도하고 있어. 그녀가 회장님을 설득한 것 같아. 그녀는 네가 처음부터 수호를 조종했다고 회장님을 믿게 만들었어. 하나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수호를 조종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관심과 사랑을 주었을 뿐이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경숙이 서둘러 말했다. 가봐야 해.
하지만 하나야, 조심해. 그 미나라는 여자, 뭔가 위험해. 그녀는 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너를 가장 큰 장애물로 보고 있어. 경숙이 버스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토요일 오후 3시 그들이 올 거야. 버스 문이 닫히고 경숙의 모습이 사라졌다. 하나는 빗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수호를 위해. 하지만 무엇을? 그녀는 단지 가난한 시골 출신의 가정부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권력도 돈도 지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수호에 대한 진실한 사랑. 토요일이 밝았다. 오후 3시가 다가오자 한옥 정원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하늘은 맑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경숙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실에 먼지를 털고 꽃병에 새 국화꽃을 꽂고 전통 다과상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숙련되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도현은 베이징에서 새벽 비행기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이 중요한 만남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의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아직 오후가 되기도 전이었다. 경숙 씨, 도현이 불렀다. 수호는 어때? 경숙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도 거의 손대지 않았고요.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은 그런 태도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전해. 손님들이 오면 반드시 내려와서 인사해야 해. 네, 회장님. 경숙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수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 않아 뺨은 홀쭉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작은 영혼이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정확히 오후 3시 고급 차량들이 한옥 앞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더 화려했다. 미나는 검은색 BMW에서 내렸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세련된 차림새였다. 보랏빛 실크 원피스에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다른 4명의 여성들이 내렸다.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 미나가 도현에게 우아하게 인사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 씨. 저희 모두 수호를 다시 만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도현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차와 닭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나가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다. 수호를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명품 게임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른 여성들도 각자 선물을 가져왔다. 고급 장난감, 수입 과자, 명품 의류, 모두 비싸고 화려했지만 어딘지 영혼이 없는 선물들이었다. 경숙은 손님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도현이 수호를 불렀다. 수호야, 내려오너라. 손님들이 오셨다. 침묵. 도현이 다시 불렀다. 이번엔 더 단호하게. 김수호, 지금 당장 내려와.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미나가 도현에게 속삭였다. 역시 반항적이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해요. 도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그는 계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직접 데리고 오겠습니다. 몇 분 후 도현은 수호의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왔다. 수호는 창백했고 몸은 말라 있었다.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생기가 없었다. 일주일 만에 아이는 마치 몇 년이나 늙어버린 것 같았다. 미나와 다른 여성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수호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표정을 정리하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 수호야, 미나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기억하니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만 응시했다. 도현이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수호야, 인사해라. 수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은 목소리였다. 미나가 쇼핑백을 내밀었다.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최신형 게임기야. 좋아할 거라 생각해. 수호는 선물을 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른 여성들도 각자의 선물을 내밀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도현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수호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순간적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미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그 생각을 밀어냈다. 수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첫 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하나 누나는 어디 있어요? 하나 누나는 어디 있어요? 수호의 질문 이후 거실에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수호야, 그 사람은 이제 여기 없어. 네 아버지가 그녀를 보내셨잖아. 도현이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었다. 수호야,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박하나 씨는 이제 우리 집에 없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거야.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마치 눈물조차 더 이상 흘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왜요?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에게 좋지 않았어. 그녀는 너를 조종했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수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미나가 개입했다. 수호야, 우리는 네가 혼란스럽다는 걸 이해해. 그 여자가 너에게 우리에 대한 나쁜 생각을 심어주었지.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너를 돕고 싶어. 수호가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미나 아줌마,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미나는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수호가 반복했다. 거의 자지도 않았고요.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어머니와 하나 누나가 모두 저를 떠나는 꿈이에요. 미나와 다른 여성들은 불편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대비하지 않았다. 글쎄, 우리는, 미나가 말을 더듬었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 수호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야. 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왜 아무도 제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제가 아프다는 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 누나라면 알았을 거예요. 거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다. 도현은 불편하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다. 그는 정말로 아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미나가 상황을 구해보려 했다. 수호야, 우리는 이제 막 너를 알아가는 중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수호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의 작은 몸은 가냘펐지만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하나 누나는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누나는 처음부터 저를 이해했어요. 다른 여성이 끼어들었다. 수호야, 그건 그녀가 너를 조종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너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획을 세웠을 거야. 수호의 눈이 번쩍였다. 아니요, 하나 누나는 저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누나는 제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누나는 제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들어줬어요. 누나는 제가 울 때 안아줬어요. 미나가 도현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도현 씨, 수호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아마도 그를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호야, 네 방으로 올라가렴. 오늘은 충분히 대화했다. 수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항상 제 말을 들으셨는데. 도현의 인내심이 다시 한계에 달했다. 수호야,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올라가. 수호는 마지막으로 5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판단하는 빛이 있었다. 당신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저를 알지도 못해요. 당신들은 그저 아버지의 돈을 원할 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수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치 노인의 걸음처럼 모두가 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들은 위층에서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미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정말 걱정되는군요, 도현 씨. 수호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 가정부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네요. 미나는 도현의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냉혹함이 있었다. 도현 씨,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했던 거예요. 그 가정부는 수호의 마음을 철저히 조종했어요.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베이징에서의 출장, 아들의 상태, 이 모든 상황이 그를 지치게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호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하나라는 여자가 도련님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단지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수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수호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작은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하나 누나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어요. 누나는 그저 저를 돌봐주셨을 뿐이에요. 제가 필요할 때 항상 거기 계셨어요. 도현이 일어섰다. 수호야, 너는 아직 어려. 어른들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전 다 이해해요. 수호가 외쳤다. 전 어른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도 이해해요. 미나 아줌마는 아버지의 돈을 원하고 아버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하나 누나를 내쫓았어요.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즉시 태도를 바꾸었다. 수호야, 이런 무례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널 위해 노력하는지 알아야 해. 네가 필요한 건 엄격한 훈육이야. 수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미나 아줌마는 제 기분이 어떤지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픈지도 관심 없었어요. 하나 누나는 항상 물어봤어요. 수호야, 오늘 기분이 어때? 수호야, 뭐 먹고 싶어? 수호야, 악몽 꿨니? 도현은 아들의 반항에 분노했다. 김수호, 이런 행동은 당장 멈춰. 내 방으로 올라가. 싫어요, 수호가 외쳤다. 전 더 이상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는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호는 계속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는 저를 거의 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회사에 계셨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셨어요. 하나 누나만이 저를 진짜로 돌봐주셨어요. 다른 여성이 불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현 씨, 수호가 이런 식으로 어른에게 말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경계와 규율이 필요해요. 수호는 그 여성을 향해 돌아섰다. 규율이요? 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도현이 수호의 팔을 잡았다. 이제 그만 방으로 올라가. 수호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어머니 자리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특히 저를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요. 미나가 일어서서 도현에게 속삭였다. 아이대로는 안 돼요. 수호는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 가정부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지 보세요. 도현은 갈등에 찬 표정이었다. 그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권위는 도전받고 있었다. 수호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올라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벌을 받게 될 거야. 수호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작은 동그란 안경을 고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벌만 주시죠. 하지만 저는 벌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해요. 수호는 마지막으로 미나와 다른 여성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 중 누구도 제 새엄마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진짜 어머니가 있었고 그분은 절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 말을 남기고 수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그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마침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남은 모두는 충격적인 침묵 속에 있었다. 도현은 자신의 위스키 잔을 한 번에 비웠다. 여성들이 떠난 후 도현은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서재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수호의 반항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그런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 그는 서재 창문 너머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도현은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황금빛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서 반짝였다. 그는 천천히 술을 마시며 오늘의 사건을 곱씹었다. 미나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 가정부는 수호를 조종했어요. 정말 그랬을까? 하나는 정말로 수호를 이용한 것일까? 그는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았다. 하나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수호는 이미 우울하고 말이 없었다. 지연이 떠난 후 아이는 점점 더 자신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도현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는 비즈니스맨이었다. 숫자와 계약, 협상을 다루는 데는 능숙했지만 9살 아이의 슬픔은 그것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처했다. 일에 더 몰두했다. 더 긴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다. 주말에는 골프장에 가거나 사업 파트너들과 만났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정말로 수호를 피하고 있었던 것일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슬퍼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수호의 말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아이는 맞았다. 수호의 초록색 눈동자를 볼 때마다 도연은 지연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을 무시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가 숨겨둔 유일한 지연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품에는 갓 태어난 수호를 안고 있었다. 도연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그때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귀를 기울였다. 수호의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서재를 나와 계단을 올랐다. 수호의 방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수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유지해야 할까? 도현은 문을 두드렸다. 수호야?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수호야, 아빠야, 얘기 좀 하자. 여전히 침묵. 도현은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더 세게 두드렸다. 저 수호야, 문 열어.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비가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도현은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수호야, 대답해. 도현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이기 시작했다. 경숙이 복도로 달려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수호가 문을 열지 않아 도현이 급하게 말했다. 열쇠 있어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수호 도련님 방 열쇠는 따로 없어요. 도련님이 개인 공간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도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문이 마침내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어 창밖의 폭풍우만이 희미한 빛을 제공했다. 도현이 불을 켰다. 방은 비어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도현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나 누나를 찾으러 갑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련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폭풍우 치는 밤, 차가운 비, 9살 아이가 혼자 도시를 헤매는 모습, 그의 심장이 공포로 멈춘 것 같았다. 폭풍우가 부산 전체를 뒤덮었다. 천둥이 울부짖고 번개가 하늘을 찢었다.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도현은 운전석에 앉아 필사적으로 빗속을 살폈다. 그의 벤츠는 좁은 거리를 헤집고 다녔다. 조수석에는 경숙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2명의 가정부가 타고 있었다. 모두 수호를 찾기 위해 동원되었다. 여기서 오른쪽이에요, 회장님, 경숙이 안내했다. 하나가 있는 고시원이 이 근처예요. 도현은 손을 떨며 핸들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찼다. 9살 아이가 이런 폭풍우 속에 혼자라니, 만약 수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현이 경숙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왜 하나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경숙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와 접촉하지 말라고.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마침내 그들은 허름한 고시원 앞에 도착했다. 도현은 차에서 뛰어내려 비를 맞으며 건물로 달려갔다. 그의 비싼 양복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뿐이었다. 관리인은 도현의 다급한 질문에 놀랐다. 박하나요? 3층 34호예요. 하지만 방금 구급차가 왔어요. 무슨 일인지. 도현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3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복도에 모인 사람들을 보았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수호야, 그가 외쳤다. 구급대원들 사이로. 그는 바닥에 누워있는 작은 형체를 보았다. 수호였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수호야, 도현이 앞으로 달려갔다. 내 아들, 괜찮아? 구급대원이 그를 막았다. 선생님, 뒤로 물러나 주세요. 환자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함께 있었다. 도현 씨, 수호가 저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열이 너무 높고 호흡이 불규칙해요. 도현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 제발. 구급대원이 수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열이 있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들이 수호를 들것에 옮길 때 아이의 작은 손이 움직였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누나. 하나는 즉시 그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 수호야. 누나가 여기 있어. 수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도현은 아들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하나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도현이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폭풍우 속에서 그는 당신을 찾아 나섰어요.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그를 찾고 있었어요. 내일 당신 집에 가려고 했어요. 수호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거든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실수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아들이 그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다. 한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강철 같은 사업가가 지금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호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도현과 하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김 회장님, 다행히 적시에 데려오셨습니다. 아드님은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폐렴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했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떠난 후 도현은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박하나 씨,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수호를 위해,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 따뜻함으로 변했다. 수호를 위해서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병실에서 수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양쪽에는 도현과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잦아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조용한 약속과 함께